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 오늘도 역시 격조 높은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지문 선생님이십니다. 일단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지문 선생님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시고 젊은 세대는 조금 낯설지 모르지만요. 대한민국을 한번 들었다 놨던 분입니다. 1992년이죠. 예, 벌써 뭐 25년. 와, 그러네요. 예. 4반세기. 예. 오래전인데, 자, 우리 청취자들 중에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군대에서 진행되는 투표, 특히 부재자 선거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하시고 문제를 고발하셨던 당사자셨죠. 예, 예. 네. 사병이 아니라 장교. 예. 네. 군대는 어떻게 가신 거죠? 저는 이제 ROTC. 네, 학군단. 예. 네. 학군 장교. 예. 그러면 92년에 학군단 장교로서 중이셨죠? 예. 중이었다면 80년대 대학을 다니셨는데 87학번. 87학번. 87년에 6월 항쟁이 있을 때 1학년이었죠. 네. 그래서 뭐 시대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하긴 했는데 그래도 학군단으로 가셨으니까 예.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빨간 학생은 아니었던 그렇죠. 건가요? 제가 이제 저희 학과가 네. 상당히 또 대학 안에서도 좀 학생 운동이 활발했던 학과였는데 어느 과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정치외교학과. 고대시죠. 예, 고려대학교 맞습니다. 정치외교학과가 그렇죠. 이상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데모 한번 안 나간 몇몇 안 되는 학과 학생 중에 뭐 그렇죠. 1학년 때도요. 예, 1학년 때 막 선배들이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제가 꾸준하게 학생 운동에 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학군단을 했을 때 좀 비난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ROTC를 잘 하지 않는 학과 분위기도 있었고 특히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런 게 없지만 그때는 대학생들이 그 교련, 군사 교육을 받으면 군대를 조금 단축시켜주는 제도가. 문무대하고 전방 입소. 1학년 때 문무대, 2학년 때 전방 입소. 그래서 한 달 반에서 3달을 까줬죠. 네. 그래서 전방 입소를 하게 됐는데 다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전방 입소 거부 투쟁이란 걸 했습니다. 저 같은 같이 ROTC를 지원한 사람들은 전방 입소 안 하면 ROTC 합격한 게 취소되니까 참 이걸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거의 출 마지막 시간쯤 돼서 우리 학과 동기들이 지문이하고 다른 동기는 ROTC 지원했으니까 너희들은 버스를 타고 가라 라고 했을 때 참 두세 명이 버스 타고 이제 전방을 가면서 참 부끄러운 남아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대학교 2학년 때면 뭐 한 20살 뭐 이때 그렇죠. 아닙니까? 뭐 새 나이로 하면 21살일 수도 있지만 20살 나이에 그런 부끄러움, 사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 따지고 보면 부끄러워해야 되고 또 나름의 고독한 결단도 해야 되는 야, 뭐 저도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망측한 시대였네요. 그렇죠? 개인적인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어떻게 간단하게 보면 사회 그때 학교 분위기가 이런 거였죠. 우리가 지금은 대학가 가서 무슨 대학가 축제가 어떤 가수를 부르냐가 성공의 열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대중 가수를 부르면 그 자체가 신성한 대동제를 훼손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가수조차도 가게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죠. 경건했죠. 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 의미의 이를테면 반미 청년회를 했던 안희정 학생하고는 다른 길을 걸으셨어요. 그건 뭐 각자 자기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선택이니까 그랬던 분이 그러니까 군인이 된 건 몇 년도셨어요? 그러니까 91년에 이제 임관을 했죠. 임관을 하시고 1년 만에. 그렇죠. 양심 선언을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반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지문 선생님 인생이 그날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뭘 보셨던 거예요? 군대에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군인들이 나가서 투표를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92년만 하더라도 우리 군인들이 투표를 군대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당 참관인이 없이 자체적으로 군인들이 투표소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하고 그걸 봉해가지고 발송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은 이제 정신교육, 예를 들어서 대대장이 그 간부들 불러놓고 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속한 당이 어느 당이냐? 네. 그 당시에 민자당이었죠. 네. 그러니까 민자당에 속해 있는 후보에 투표하는 게 우리 군인의 길이다. 그러니 너희 간부들이 사병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라. 네. 그래서 이렇게 정신교육까지는 어떻게 보면 양반이고 네. 심한 경우는 불러놓고 그러니까 투표소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형식상도 하지 않고 중대장실에 불러놓고 중대본원 앞에서 한번 찍어봐. 해서 본원 자리에서 공개 투표형이 있으니까 그 중대장 같은 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대원이 한 100명 되는데 2표표 다 내당표다. 네. 분명 또 네가 한번 알아서 한번 찍어봐. 100% 다 내당표 되면 좀 그러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98% 여당표 몰표가 나오는. 예.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대대에서 우리 중대장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소신을 지켰어요. 이분이 육사를 나온 분인데 네. 왜 우리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냐? 우리 중대만큼이라도 공정 투표하게끔 내버려둬라. 라고 그 대단한 용기 있는 분이네요. 육사 그 나오신 이제 분인데 근데 계속해서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죠. 중대장한테. 너희 중대만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대, 연대까지도 파급 효과가 있으니 왜 안 하냐. 특히 육사를 나온 너가 왜 안 하냐. 계속 압력을 가하고 그 여당 지지가 70%가 안 나오면 진급에 불이익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물론 기무사가 부정을 했지만 그러니까 서신 검열기라는 걸 통해서 다 누굴 찍었는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병들도 마음 편하게 투표 못하고 간부들도 우리 중도 대대의 득표율이 반영되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신교육도 하고 여당을 찍게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대장 또 마지막에는 소신을 못 지키고 중대원들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육사신조 중에 이런 게 있다. 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 길을 택하겠다. 나는 지금까지 이 신조를 어겨보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너희들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어서 미안하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으면 1번을 찍어달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이고. 한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군인답게 살고 싶은 청년 장교를 네. 울리는 시대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워지는 게 저는 2년 반 의무 복무하고 나가면 그만인 사람이지만 그렇죠. 저 사람은 저분은 육사를 나와서 평생 직업군인을 할 사람인데 나도 내가 직업군이었으면 나도 내 진급을 위해서 다른 중대장들처럼 내당을 찍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서 부끄러움이 되면서 우리 저런 분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찍혀 있는 거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이제 있기 때문에 더 피해볼 건 없다. 너가 이제 양심선언 했어도 더 피해볼 건 없지만 이후에 저를 만났을 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이 인정을 못 받는 오히려 그런 여당 지지 높은 간부들이 인정을 받고 이런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그리고 또 이게 그때만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에 최근에 이제 9.5구청 87년 대선 때 구청 그 투표함이 열렸잖아요. 30년 만에. 근데 보니까 일반 표는 상당히 김영삼, 김영중 후보표가 많았는데 또 부재 투표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재 투표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어떤 공공연 비밀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실 직접 목격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 의아했던 건 뭐냐면 왜 이런 사실들을 야당에서 또 시민사회에서 알고 있으면서 개선하고자 노력을 왜 하지 않았을까. 군인들 표가 60만 표인데 60만 표면 당락을 바꿀 수도 있는 표인데 그래서 이런 부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바뀔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저도 군 생활할 때 투표를 해보면
맞습니다. 투표용지를 보여줬고요. 부대장들한테. 네, 네. 그리고 그날 꼭 돼지 한 마리씩 네, 잡았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했죠. 막걸리도 주고. 네. 그런 비용이 음성적인 소위 통치 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체제가 괴롭히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그 중대장님은 좀 궁금하네요. 육사 나온 분. 그 다음에 그분은 계속 군 생활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그분을 제가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네. 제가 이제 구속돼서 사단 헌병돼 있을 때 이제 1대1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제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드레피스 사건처럼 언젠간 진실은 밝혀질 거다. 와, 그런 드레피스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만 네. 나는 지금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가 말한 거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네. 이해해달라. 라고 했던 게 저 마지막 봤던 모습인데 저는 이제 파면대 나왔기 때문에 뭐 일반 뭐 직장인이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지만 네네. 군대니까 저분이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정말 다른 어떤 불이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있었는데 한 6년 전인가 저희 이제 장기 복무하는 저희 ROT 선배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누굴 바꿔주겠다고 그랬더니 받아봤더니 중대장 분께 같이 훈련 받다가 이재문이가 내 후배다 뭐 이게 하다 보니까 연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또 군대 생활 잘 그래요? 하고 뭐 계시고 진급도 좀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중간 결혼도 하시고 잘 지내고 있다. 해서 조금 마음이 이제 조금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냥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그 중대장이 아주 정의로운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은 결국 그런 선택이지만 그렇지만 염치가 있는 군인, 그렇죠. 부끄러운 걸 아는 군인이었다는 면에서 시민들은 좀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 지금도 군 생활을 하고 있군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목격하시고 괴롭고 도대체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뭐냐. 특히 또 정치학을 공부한 청년으로서 결단을 하셨는데 그런데요. 그런 결단은요. 청년이 아니라 고등학생만 돼도 알잖아요. 이게 자기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그것도 특히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군인 신분이면 군대 재판은 지금도 엉터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판이고 옛날에 뭡니까 조선시대 때 하는 사또 재판 아닙니까? 자기 부하들이 뭐 판사고 검사고 이런 이걸 다 아시잖아요. 장교면 특히. 그 결단하게 된 계기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 그 부대 안에서 군대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ROTC 장교들한테 우리가 비록 ROTC 의무 복무지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뜻을 모아서 좀 상급 부대 건의를 해보자라고 했더니 군에 있는 동안만 뭐 1번 찍어주면 되는 거지. 군생활 뭐 꼬일 필요 뭐가 있느냐. 그렇죠. 보통 그런 생각들 하죠. 저도 그 말 들을 때 그렇지 뭐 내가 뭐 군 나서가지고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도 더욱이 뭐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92년에 그 일이 있었는데 90년에 뭐 이문옥 감사관, 뭐 윤수양 이병 같은 양심성 사건이 있었을 때 이분들이 어떠한 뭐 고초를 당하고 있는지를 또 뭐 알고 있었고 특히 군이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적 어떤 뭐 보복 진짜 뭐 군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개인적 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끝까지 이제 발목을 잡았던 거는 그 부분보다는 이제 중대장에 대한 인간적 의리 차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문제 제기하면 중대장은 어떤 부하 직원에 대한 뭐 그 책임 문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정신교육하는 것에 대한 선거 뭐 부정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뭐 징계를 당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뭐 군법 볼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인간적인 갈등이 끝까지 이제 발목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중대장을 보면서 오히려 저분이 정말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이번이 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지금은 진짜 무슨 인터넷도 있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공중전화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제가 하고 싶어도 전방부대에 있으면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사병 신분이면 바로 탈령이 되니까 할 수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장교 신분이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저희 부대가 서울에서 한 4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기도 좀 용이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때
그런 이제 다른 동기들 친구들은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운동을 하고 그런 이제 거부 투쟁도 하고 하는데 나는 내 뭐 ROTC 하기 위해서 또 ROTC 이후에 뭐 좋은 기업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4년 동안 가졌던 좀 미안함, 네. 부끄러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우리 이지문 선생님은 그렇죠. 그 당시 사건들을 보신 분은 이지문 중위로 더 많이 지금도 그렇게 실수로라도 부르는 분도 있죠. 네? 옛날 얘기인데도 아직도 중위. 근데 정말 그 주요한 동인이랄까요? 움직이는 게 인간적인 것이 쳤네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래도 중대장이 인간적으로 좀 눈에 밟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진짜 뭐 양아치 같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좀 염치도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 또 그리고 그냥 모른 척 하자니 또 다른 고생하는 친구들에 대한 또 인간적인 야. 우리 하여튼 그 이렇게 중대원 한 명이 일부 저한테 이제 찍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찍고 싶은 이분 후보도 찍고 군에 찍은 이분 다 찍었다. 그러니까 무효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어떻게 보면 항의를 하는 거죠.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참 장교로서도 많이 부끄러웠고 우리 사병들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회라는 게 군대일 수 있는데 군대에 와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것보다 그런 것들 배워나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좀 장교로서 그것도 그렇고 이게 정말 군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장교들이 사병들한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어떻게 사병들을 지휘 통솔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92년에 그러셨는데 그때는 그래도 약간 민주화가 된 다음이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죠. 또 한겨레 신문 같은 것도 이미 창간된 다음이었고 그래서 중위 이지문의 양심선언, 내부 비리 고발, 문제 제기 이후에 뭐가 바뀐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92년에는 3월 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12월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부터는 우리 군인들이 나가서 군대 밖에 나가서 영예투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관을 하는 영예투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개투표라든지 이런 걸 일체 뭐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 전에는 부대 안에서 자체적으로 우편으로 하는 부재자 투표를 했는데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 문제 제기 이후에 투표 방식이 바뀌어졌고 전 그때 군생활을 못했지만 그럼 그 다음에 군생활하는 사람은 선거날이라고 돼지를 잡진 않았겠네요. 막걸리 파티라고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 이제 그 뭐 방송매체 가서 또 직접 이제 투표하는 장병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뭐 투표하기 전에 뭐 누구 찍으라고 했냐 이런 것도 물어봤을 때 감히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라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처럼 투표소에 들어가서 장막이 쳐진 데 들어가서 비밀 투표를 하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그래서 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그 대한민국 헌정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셨는데 그 대가는 파면이었다고요? 파면과 구속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서울은 이제 이수 지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서울 오르면 제 대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과연 대대장한테 제가 서울에 가서 이런 거를 고발하러 갑니다 하면 어떤 대대장이 저를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군 형법상 이수 지역 이탈은 맞지만 그 헌법이라는 더 큰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가서 했는데 그게 이제 무단 이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국방부에서 우리 대대원들 500명한테 가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이지문 중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500명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투표시키듯이 그렇게 했겠죠. 500명이. 왜 그런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흘리는 게 뭐 운동권의 사주를 받아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뭐 일부 또 언론에서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상당히 이제 좀 삶에 큰 충격이었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25살 때니까 그냥 젊은 장교로서 내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말하면 그만인 것이지. 근데 그렇게 뭐 한 500명이 다 부정할 줄은 몰랐던 거였죠. 병도 그렇고 동료 장교들까지. 근데
그 제가 사당 이제 헌병 영창에 있을 때 그 헌병, 그러니까 보초선 헌병 한 명이 네. 쪽지 하나 넣어주더라고요. 넣어주면서 펴봤더니 이재문 중님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라고 쪽지 하나 넣어주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때 좀 많이 그런 좀 힘이 되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파면대 나왔죠. 이제 이등병으로 나왔는데 3년 재판해서 네. 중위 신분을 회복했는데 네. 계기가 뭐였냐면 우리 500명 장사병들 중에서 그 사이에 이제 전역한 네네. 장교 1명하고 사병 2명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재문 중위 말이 맞습니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선거 부정사실 인정이 됐고 그래서 파면이 취소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구속도 되셨던 예. 거고요. 얼마 동안 사셨어요? 한 달? 한 달 정도. 하다가 있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를 재판에 못 넘겼던 이유는 네. 국방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재판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게 선거 부정이 있으냐 없으냐 갖고 논쟁이 벌어질 거니까 공방이 네네. 그냥 파면시켜 내보내서 끝내는 게 더 조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기소유예 네. 또 석방하고 파면시켜서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 안 들어간 거죠. 그럼 영창만 가신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군은 끝까지 정치적인 판단만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괴롭힐 건 좀 괴롭히고 한 달 동안 예, 예. 혼내주고 내쫓고 그리고 이등병으로 계급 강등시키고 파면하고 그럼 그 재판은 이등병으로 파면한 게 잘못됐다는 그렇죠. 파면 거를 취소. 네, 바로잡는 그런 소송이었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중위 신분 회복했고 네. 군적상은 4년 동안 군대 있었던 걸로 이제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처음에 ROTC 가셨던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보겠다 네, 이런 예. 게 젊은이가 당연히 그런 포부를 갖는 거고 그리고 뭐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든지 네. 뭐 이런 숙제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에 취직할 생각이셨어요? 아니면 군에 남으실 생각이셨어요? 저는 이제 뭐 단기였고 그 네. 당시에는 우리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방위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방위 웬만하면 있었죠. 눈이 좀 아프면 다 방위를 많이 갈 때였기 때문에 6개월도 있었어요. 예, 저도 뭐 18개월 방위를 갈 수 있는 눈 시력이었는데 이왕 어차피 뭐 군 복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장교로 가는 게 좀 더 리더십이 할까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에 취업할 때도 장교로서의 어떤 특채도 있고 그리고 제 그 큰 누이 남편 이제 제 매형 되시는 분이 육사 출신이어서 그 당시에 현역 장교였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힘든 것 중 하나가 제가 이제 영창에 있을 때 저희 이제 매형을 불러 올려서 이쪽에서 설득시키게 불러 그래서 이제 두 명이 이제 한 30분 동안 같이 이제 이야기가 없었죠. 그냥 30분 동안 아무 말도 서로 뭐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렇다고 뭐 매형이 저를 설득시키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잔인한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어쨌든 같은 이제 가족으로서 좀 미안함. 그러니까 어쨌든 저로 인해서 뭐 진짜 진급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인간 가족으로서 좀 미안함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예. 맞아요. 그게 또 형이면 좀 다른데 그렇죠. 매형이면 한 달이 건너서 더 맞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러죠. 하여튼 그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셔야 되는데 저 세상을 들었다 놨던 사람이고 그 기업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제가 원래 군에 가기 전에 장교 특채로 삼성에 입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입사가 결정 난 겁니까? 3주간 이제 연수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 복무 마치면 삼성에 다시 복직해서 계열사가 정해지는 거였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이등병을 일단 나오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우리는 장교를 특채한 건데 너는 이등병이기 때문에 이게 미워졌다라고 해서 못 들어갔고 그런 이제 뭐 삼성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3년 뒤에 장교 신분 회복한 다음에 찾아갔더니 그 사이에 당신의 인사기록은 다 폐기 처분됐기 때문에 삼성에 오고 싶으면 다시 시험 봐서 와라 해서 못 갔고 그 다음에 한 7년 전에 우리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저를 민족운동 관련자 인정하면서 삼성에다가 복지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이 권고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답변이 왔죠. 뭐라고 했냐면
이준문 씨 우리 알아봤는데 이준문 씨가 와서 일할 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권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라고 해서 뭐 다시 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이나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측면은 얻었지만 네. 그러니까 그 25 젊은이가 계획했던 인생은 망가진 거고 또 하나는 그 92년에도 삼성은 인류 기업이었죠. 한국에서 그렇죠? 삼성 현대 두 기업이 그렇죠. 네, 그렇죠. 삼성 현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었고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일자리가 많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삼성이 뭐 아무나 받지는 않았고 혹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 일로요? 그러니까 그 일로 훈장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 반부패 운동을 네네. 하면서 반부패 유공으로 국민 포장을 받았죠. 그러니까 내부 고발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고 네. 이후에 반부패 활동에 이제 공로로 받았죠. 그 사실은 지금 뭐 우리 젊은이들 정말 수십만 명이 군 생활을 하고 있고 네. 어느 집에나 군인이 있거나 네. 군인이었던 사람이 있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정말 주권자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여당을 찍든 야당을 네. 찍든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을 제공하신 장본인이신데 그 나라 발전에 어마어마하게 기여한 거죠. 아니 앞에 네.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여한 거잖아요.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 다음에 시대가 변한 다음에도 군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부재자 투표를 했으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정말 목숨 걸고 저항하는 네. 젊은이들도 나오고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느낌에. 네. 그러면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또 하여튼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런데 국가가 상을 주기는커녕 망신만 주고 그렇죠? 500명의 대대원들이 전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또 상처를 준 건데요. 그리고 앞길도 막아버리고 너무 불공평한 건데요. 아니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못할 이게 국가도 가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뭐 개인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네. 87년 6월 항쟁이라는 민주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 그런 어떤 성과는 우리 진짜 80년대 민주화 같이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의 몫인 것이죠. 그리고 성과인 거죠. 뭐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과정에서 뭐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뭐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고. 아이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못마땅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정말 민주화 운동에 그냥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고 얘기하기도 참 송구할 정도인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모시니까 영광이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정말 그룹 차원의 마케팅도 되는데 바보들이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소위 내부 비리 고발을 그리고 이 거대한 조직 군 조직 특히 그 안에 속한 군인이 이런 걸 경험해 보시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 이지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부패 운동이나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지금도 이지문 선생님이 크게 두 축인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연구교수. 한 축이 있고 그러니까 후진 양성하시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민운동가로서의 삶 이게 두 축으로 물론 뭐 자녀분들 아빠 뭐 누구의 남편 이것도 있지만 공적 활동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시는 제2, 제3의 이지문이 안 나오게 하는 운동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여러 케이스가 있었죠. 그렇죠. 사실은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죠. 제2, 제3의 이지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0년 저보다 앞서서는 뭐 이모록 그 윤세아 이병이 있었고 이제 이후에도 뭐 한준수 군수께서 연기군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이제 강권 선거 그다음에 또 감사원의 현준이 선생 현준이 선생가 유명한 말을 했죠.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그럼 그분은 20년 가까이 소송에 시달렸기 때문에 유명한 진짜 말씀을 내부 고발자의 아픔을 정말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이후에도 이제 최근에도 어제 다행히
또 뭐 그 소총심사위에서 이제 이제 복직을 시키게 된 이제 하나고등학교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그 사이에도 뭐 김용철 변호사 같은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적십자사라든지 뭐 철도공사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죠, 각 분야에서. 자, 아주 단순하게 여쭤보면 그런 걸 보고 내부 비리 고발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조직원이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흔히 네. 한국 사회 같은 데서는 야, 조직의 배신자 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 고발이 중요한 까닭이 뭡니까? 네. 그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한때 미생 드라마가 엄청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미생 네. 드라마에서도 내부 고발을 잠깐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오히려 내부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한 게 아니라 네. 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하길래 내부 고발하냐. 너희 그리고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를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게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이죠. 네. 오히려 내부 고발한 사람들이 배신자, 배반자 왕따도 시키고 이런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제 뭐 국정농단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국정농단이 있어 왔지만 그것을 분명히 많은 공직자, 공무원들이 봤잖아요. 자기가 실행한 사람도 있겠죠. 봤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막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 청와대 정문 지키는 사람 또 수시 누가 왔다 갔다 했다더라. 네. 다 봐왔던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그 직접 봐왔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쉽게 빨리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언론이나 있다 하더라도 알기가 힘든 거죠.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을.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만 하더라도 네. 2013년에 네. 그걸 봤던 어떤 공무원이 예. 그때라도 얘기했으면 예. 4년 동안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맞습니다. 되지는 않았다. 그 지금이라도 그것도 좀 이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게 노승일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이라도 많은 부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진실을 많이 근접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 한 명이 뭐 수백 명이 어떻게 보면 경찰, 검찰보다 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분들은 외부에 있으니까. 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리 고발은 사실 곧 내부 비리 고발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 부패 비리를 대놓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돈을 받더라도 은밀하게 네.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안에서 같이 본 사람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요. 자, 만약 누군가가 요번에 뭐 이재용 씨도 그래서 이제 네. 구속된 건데 뭐 국민연금에 손해를 네. 끼치고 뭐 이런 결정들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어떤 실무자가 그걸 봤어요. 예.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입니다. 예. 뭐 간부여도 좋고 이분이 만약 그걸 내부 비리 고발하면 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다수의 이익을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적 이익을 지킨 네, 거죠. 국민의 이익이 국가 네. 이익이니까 그러면 그분은 상을 줘야 될 뿐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현준이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신 게 귀에 쏙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고. 네, 지금 물론 이제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네. 부패 방지법이 만들어졌고 네. 2011년에는 또 민간 분야 공시적 네. 보호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공공 민간 할 거 없이 보험이 보상하는 제도는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의 핵심은 뭐냐면 신분 보장이에요. 아, 그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부 가장인데 내부 고발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이런 걸 봐가지고.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내부 고발했을 때 가장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인 자리를 지켜주는 거지 내가 더 무슨 혜택을 보는 건 없는 거예요. 내부 고발 하든 안 하든 네. 가장은 제자리란 말입니다. 네. 오히려 했을 때는 가장 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보상금 그 자리에 제도는 그대로 있는 게 네. 어떠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맞습니다. 흘겨보고 너 때문에 뭐 국장님이 예. 구속됐다더니 이럴 거 아닙니까? 실제 10년 전에 내부 고발한 분이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같이 밥을 안 먹는다. 그리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면 찍힌다. 그래서 평소 알던 지내던 동료도 그 이후부터는 나를 회피한다. 그래서 아이고. 혼자 밥을 먹는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이제 가혹하게 이제 징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견디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보장이라는 거는 건의기가 뭐 신분 보장해 줄 테니까 뭐 고발합시다는 거는 네. 우리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당신이 한번 내부 고발하고 그 조직에서 한번 있어봐라. 네. 못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평소에는 유령 취급이고 우리 네. 이지문 선생님 말씀처럼 그 다음에 뭔가 예를 들어 지각이라도 한번 하면 그렇죠. 이건 굉장히 가혹하게 맞습니다. 막 징계하려고 달려들고 예. 메시지는 하나 나가라 빨리. 그렇죠. 근데 나가고 싶어도 왜 못 나가냐. 네. 먹고 사는 게 걸려있으니까 그럼요.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신문에도 한번 칼럼을 썼던 게 네. 최근에 우리가 그런 내부 고발 못했던 공무원들을 비난하기 앞서서 그 공무원들이 정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제도나 어떤 문화나 어떤 그런 시민적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걸 한번 적은 적이 있었는데 네. 당위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들 세금 받아서 사는데 당연히 잘못된 거 보면 이야기해야지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낭만적 이야기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진짜 그 내부 고발하고 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봐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 관계도 깨지고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경우를 들은 게 뭐냐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인터넷으로 하는 무슨 그 온라인 강좌 한 달에 3만 원짜리인데 네. 그걸 듣고 싶었는데 자기가 직업이 없으니 딸려가지고 네. 못 듣게 줬다. 네. 그래서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그러면 내부 고발 안 했으면 그 30만 원짜리 못 해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애국자들인데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칼럼에 쓰셨던 것처럼 아니 공무원들이 말이야 양심도 없지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계제가 아니다. 거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네. 생활인이고 자 그러면 진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래도 괜찮은 보상이 주어지거나 예. 그리고 그 내부 비리 고발 때문에 만약 뭐 정말 고장난 전투기를 어디 미국에서 사온다. 근데 어떤 장교가 그걸 문제제기 해줬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예산도 아끼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한 사람한테 그 일부라도 돌려주거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네. 보상 제도가 뭐냐면 그 한수되는 금액이나 벌금 부과했을 때 일정 금액을 보상금을 줍니다. 아, 지금 그래서 있습니까? 최고 30억까지 줍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이제 사람 착각하냐면 와, 최고 30억까지 받을 수 있어 신고하면 네네. 그게 아니라 1억 이하일 때는 30% 그래서 이렇게 차등해서 올라가기 네.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근데 이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또 생돈이 생기는 건 좋지만 내부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연봉 자기 연봉에도 안 거는데. 되는 1,000만, 2,000만 원 때문에 내부 고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공무원들은 뭐가 또 문제냐? 공무원들은 감액도는 안 줄 수 있습니다. 법에 보면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신고했을 때는 미지급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한 15에서 30%를 주기 때문에 한 몇 년 전에도 640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부 고발해서. 한 번으로요? 예. 그리고 탈세 신고한 사람이 1,30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건 로또를 여러 번 연달아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 돈이. 예,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분 보장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보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런 말 합니다. 돈을 노리고 신고하면 어떻게 하냐. 근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신고한 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일하다가 산재 당하더라도 국가에서 다 그런 뭐 비용을
대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일하면서 알게 된 부패 비리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산재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산재 같은 보면 본인 열심히 일하다가 다치셨을 때도 국가가 그거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네. 내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리를 신고했을 때 최소한 산재 정도만큼의 어떤 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뭘 주장하냐면 그 사람 당시의 나이, 그다음에 연봉 수준, 그다음에 그 고발의 가치를 산정해서 보상금을 확실하게 좀 주자. 근데 그걸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최근에도 우리 강중만 교수께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패로 몰수한 금액을 기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뭐 준다든지 하면 뭐 되는 것이죠. 네, 미국은 그런 제도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투명해진 거죠. 그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뭐 전투기라든지 뭐 또 그런 그 약품 문제라든지 상당히 큰 규모의 내부 고발들이 한 번씩 해외 토픽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국정농단인데 블랙리스트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고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얼마짜리냐는 계산 안 될 땐 어떡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우리가 그런 요새는 같이 따지는 또 그런 뭐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런 또 하시는 또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심의위원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을 뭐 가치를 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건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사안이 있죠. 국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 제보 실천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지난 1월 달에 발족하면서 국회의원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주장을 했고 최근에도 이제 이재명 뭐 후보께서는 또 이런 이제 적극적으로 내부 고발 뭐 보호하는 그런 기금이라든지 이를 대해서 뭐 또 관심을 갖고 또 뭐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린 것도 이제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법안을 준비해서 입법청원을 이제 3월 말에 하려고 합니다. 또 대선 후보들한테도 저희가 그 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어쨌든 국정농단 가장 핵심이 부패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반부패 내부 고발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정책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주장을 하고 봐야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까 이재문 선생님이 시민적 의식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고칠 면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고발을 한다고 하면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요즘 무슨 내부자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한우를 합니다. 그 안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한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일일 때는 한우를 하면서도 내 주위, 내 조직에서 발생할 때는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내부 고발자를 보지 마라. 내부 고발한 내용을 봐라. 왜냐하면 내부 고발자는 저도 그렇고 내부 고발한 사람들이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대단한 인격자가 아니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덜추내면 뭐 잘못한 게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갖고 야 저런 놈이 무슨 내부 고발을 하냐라든지 무슨 불순한 다른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잘 누리다가 안 되니까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또 언론에서도 그걸 또 많이 또 양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를 볼 게 아니라 내부 고발한 내용이 정말 사실이냐,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공익에 기여하느냐, 그게 핵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결단을 해서 내부 비리를 고발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자기도 부패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범죄 저질러서 뭐 감옥에 가 있다 교도소에. 근데 교도관들이 뭐 비리를 저지른다. 그러면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가 무슨 뭐 범죄자가 무슨 신고하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정 발전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인식을 바꾸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영웅으로 우리가 막 떠받들고 살지는 않더라도 너무 심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제2, 제3의 내부 비리 고발이 있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투명해지고 겪지 않아도 될 고통도 좀 덜어낼 수 있는. 저는 그 이제 내부 고발의 내용들을
그 어떻게 보면 큰 내용들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부 고발은 나하고 무관한 저기 뭐 정치인들 뭐 정권 관련된 그런 것들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내부 고발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아이들 학대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네, 맞아요. 그 중고등학교에서 그는 이제 그 재단의 비리라든지 급식 비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 안전 문제, 철도의 뭐 불량 문제, 그다음에 뭐 수혈의 수혈 헌혈 네.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나 내 가족이 하루 일상에서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내부 고발이 되거든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수혈 받을 때도 위험한 피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불량수하기 때문에 불 났을 때 불 끌러가다 우리 더 불이 커질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서 학대를 당할 수도 있고 네. 내가 탄 자동차가 안전 문제 생겨서 니코 안 해가지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부 고발이라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생각,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 그 만약 부모 입장에서 애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애가 무슨 막 정말 이상한 대접을 받고 그렇죠. 말을 못하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예, 또 뭐 심지어 학대하거나 예. 막 강제로 먹이고 막 예. 벌 세우고 이런 거를 엄마 아빠가 안다면 당장 아이들을 구출할 예. 거 아니면 거기 보내지 않을 건데 그럼 그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한 분의 교사라도 그렇죠. 원장은 그렇다 주면. 치더라도 교사라도 얘기해 주면이란 마음이 너무나 크고 간절한데 예. 한쪽 면에서 이렇게 옆에 보면 내부 비리 뭐 네. 이런 마음도 맞습니다. 배신하다. 아 이렇게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네. 저십자사 혈액 비리 고발했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나나 내 가족이 내 친지가 이런 잘못된 피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 그렇죠. 그런 이제 네. 문제 의식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요즘에 뭐 홈쇼핑 통해서 물건 샀을 때 뭐 몇만 원짜리라도 뭐 문제 있으면 전화해서 교환 요구하고 환불 요구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몇만 원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네. 부패하든지 공익치명에는 당장은 내가 뭐 피해보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고 돌아서는 그 온전한 피해 왔을 때는 생명까지도 위험한 게 될 수 있는 근데 거죠. 한국 사회가 그 생명까지 위험하다는 걸 여러 대형 참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줬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끊어져 그렇죠. 성수대교, 네. 그다음에 뭐 백화점이 네. 무너져 시랜드 삼풍백화점, 참사. 그렇죠. 네. 서해페리오, 네. 뭐 세월호, 네. 뭐 정말 한 번 참사 일어날 때마다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네. 그냥 죽어가야 됐는데 네. 제대로 된 내부 비리 고발만 네. 있었다면 세월호도 예. 그렇게 참사로 이어지지 네, 않을 네. 수 있었고. 네. 또 진실도 빨리 더 밝혀질 수 그렇죠. 있었을 것이고. 네. 삼풍백화점도 안 무너질 네. 수 있었을 거고. 내부 비리 고발은요, 나라를 구하는 일이네요. 김정은이 이게 남침하지 않도록 네. 국방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많은 또 내부 고발 중에 그런 불량 방탄 총 같은 것도 네네. 이런 것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내부 고발 없었다고 하면 엉터리 장비 갖고 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방독면 같은 게 예, 불량인데 맞습니다. 그거 쓰고 다 나갔다가 예, 예. 유독가스에 예. 그거는 정말 전시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면 예. 불량인지 모르잖아요. 담당자들 아니면. 그래서 그 현준희 선생님께서도 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의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 의로운 사람. 정말 뭐 네. 남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구한다든지. 근데 그런 의인들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진짜 칭송하고 존중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적 일종의 의인인데. 의인이죠. 네. 너무 이제 이런 의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는 게 뭐냐면, 신청이가 자기 아버지 눈을 떼이게 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동아의 서구에서는 연꽃이라는 보호와 왕비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네네. 근데 내부 고발자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사회가 못 보는 거를 눈을 떼게 해주는 거죠. 이건 눈을 떼게 하면서 그걸 말해줬는데, 뭐 연꽃이나 왕비는 고사하고 우리 진흙탕에 처박히게 되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네. 지난 25년 동안 예. 잠깐씩 후회하신 적도 있죠. 그거 있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이 선생님도 그렇고 예. 다른 내부 비리 고발자들도 이제 친하게 네.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 있으면
그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겠죠. 사적인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4년 전에 네. 인권위 지원을 받아서 내부 고발자 50명을 신청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네. 지금 후회하시면 안 합니까? 근데 그 기준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리고 좀 먹고 살 만한 분들은 그래도 덜 후회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내가 지금 입골이 됐는데 어떻게 후회 안 할 수가 있느냐. 확연히 갈립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네. 고등학생 자식이 한 달에 그 무슨 가회나 학원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3만 원짜리 그 딱 온라인 3만 원인데 강좌. 그걸 못 해주는 아빠 엄마의 심경은 그리고 후회 안 한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네. 아이고. 근데 하여튼 공동체를 풍부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 못 받는 건, 우리는 이제 군사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순직한 순국한 군인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짓이잖아요. 그러면 제2제3의 용기를 낼 사람은 없어지는 거고, 우리는 계속 박근혜 최순실에서 본 것처럼 그 부패, 불공정 이런 나락으로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더 없어지는 거고, 일단 법을 바꿔야 되겠군요. 그러면 법도 이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대학생들한테도 이제 가르치고 이런 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하게 반응한다. 짜장면이 맛없다. 근데 내가 또 이제 어디 취업하러 갔는데 누구는 아버지 엄마 백으로 취업했는데 하나 떨어졌어. 그걸 자기 불이익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결국 불이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자기에 대한 불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 문화 구조 사회 불이익 구조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먼저 좀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고 바꿔가고자 하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젊은이들만 그런 걸 할 건 아니고. 맞습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들께서 어떤 분들은 되게 반가워하시고 또 이지문 선생님 말씀 듣고 공감한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알고 싶다든지 또는 나도 동참하고 싶다든지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관련된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내부 제보 실천 운동. 자, 내부 제보 실천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체가 생겼네요. 이거는 기존의 참여연대 공익 제보 지원단, 호루라기 재단 있고, 지금 내부 제보 실천 운동에서는 다음에서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 사례가 소개됐고 10분 정도 소개될 건데, 이제 펀딩을 통해서 소송 진행 중인 분들 지원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동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잠깐만요. 이지문 선생님 잠깐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부 제보 실천 운동은 이지문 선생님도 참여하신 운동이죠. 회원으로요? 지금은 제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상임대표로. 그럼 조직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내부 제보 실천 운동이 새롭게 출범했고, 거기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의미에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펀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은 SNS 많이 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링크 걸어놓고 내가 10,000원, 5,000원씩 내고, 이러면은 그만큼 좋아지는 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부 비리 고발했던 분들도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시민들이 참여하면 후회도 덜하게 되겠네요. 사회적 지지를 용기를 얻게 되고.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요. 그다음에 기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 지원단이 매년 이제 의인상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루라기 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호루라기 상을 이제 드리고 있고요. 재단 이름이 이제 호루라기 부는 호각.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하지 마.
예. 더러운 짓 하지 마. 가장 또 중요한 기능은 상담을 해서 뭐 변호사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 네. 하면 이제 대개 보면 내부 고발자들이 법률 소송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변호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분들이 무료 변론이라든지 이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내부 제보 실천 운동입니까? 아니면 참여연대 후라이 재단도 하고 있고 그다음 참여연대도 다 하고 참여연대 있고 공익제보단도 예, 하고 루라기 예. 재단도 하고 내부 제보 실천 예, 예. 운동도 하고 이건 각각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예. 얼마든지 전화번호 이메일 예, 구하실 예.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하시라. 법률 싸움으로 반드시 갈 텐데 변호사도 지원해드린다. 그리고 예. 이렇게 선배들이 이제 예, 도움을 예. 주시겠네요. 그렇죠. 내가 해봤는데 예. 이렇게 꼰대처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내부 제보 실천 운동에도 뭐 이문옥 감사관님, 네. 뭐 김영수 군납필이 제보했던 소령분, 장진수 그 국무총리실 주무관, 또 뭐 정경원 선생님, 뭐 안종훈 선생님, 많은 내부 고발자분들이 정말 함께 구비구비마다 이분들이 어떤 이제 동병상련 입장에서 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힘이 되는 것이죠. 이문옥 전 감사관은 지금 연세도 많이 드셨겠네요. 그래서 어떤 대활동 크게 이제는 좀 하기 시기는 그렇고. 네네. 예,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원로로서 그렇죠. 또 이렇게 예. 좋은 말씀도 네. 주실 수 있고, 야, 그러니까 겪어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이 네.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고 알고 또 연대해 주시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지문 선생님처럼 내부 비리를 제보했던 분들이 더 이상 이렇게 고통 겪지 않고 후회하고 이러지 않도록 그런 안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셨네요. 내부 제보 실천 운동입니다. 다음 가서 스토리 펀딩에 참여도 해주시고요. 아이고, 긴 시간 이지문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도 또 각자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 청취자들 저희 방송이 아주 많은 분이 듣는 건 아닌데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눈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들이 다 완전 인격체도 아니고 잘잘못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비리를 말하게 되다 보면 그 비리를 연루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우리 사회에 말했을 때 좀 더 우리 사회가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또 감싸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끝까지 좀 진실을 밝혀내고 어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까지 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내부 고발이 성공했다는 걸 두 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네. 일단 내부 고발자가 피해를 안 받아야 된다. 보복을 안 당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로 내부 고발한 내용이 진실을 밝혀주고 어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개선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두 가지가 다 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두 개 다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성공한 내부 고발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도 보호받고 내부 고발한 내용이 어떤 진실이 밝혀지고 어떤 재발 막을 수 있는 그기까지 갈 수 있는 성공한 내부 고발자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내부 고발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네. 내부 고발을 많이 하면 누구라도 아주 바보가 아닌 한은 비리를 안 저지르죠. 예. 이 비리를 저질렀다가 4명이서 짬짬해가지고 해먹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부패 비리라는 게 그 사람이 특별히 악당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관행으로도 하고 귀찮아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 내부 비리 고발이 활성화되고 내부 비리 고발자들이 의인상을 어디서 줍니까? 참여연대에서 주는 상 이름처럼 의인으로 제대로 대접받고 보상받는 길이다. 어김없는 사실이네요. 오늘 이지문 선생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고요. 뭐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덜 권위적이거나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도 내부 비리 고발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고요. 아무리 진보해도 또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비리 고발이 필요 없을 때까지는 계속돼야 되는 내부 비리 고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지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